SVB 사태에도 베이비 스텝, 한미 금리차 역대 최고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고로 지금 벌어진 상태인데요. 평론가님,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연준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이제 5% 이렇게 됐는데요. 뭐 점도표상 본다 그러면 18명 위원 중에서 10명이 이제 상단을 5.25%로 봤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 차례 정도 이제 베이비 스텝을 더 단행할 수도 있다. 근데 또 그걸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금리 상승에 대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정도 이제 벌어졌는데 이 금리의 격차는요, 2000년 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때 있었던 1.5%포인트 정도와 같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갈 우려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이제는 이슈겠죠.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실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물가 안정 쪽에 더 치우친다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는 금융 안정을 택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동결도 이런 부분도 아마 확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통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미 연준이 금융기관의 파산 부실에도 지금 0.5%포인트에 대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단행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릴 거라고 봐요. 더 올린다. 네. 향후 앞으로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점은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어떤 내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웃라이어라 그랬거든요. 아주 동떨어진 아주 별개의 사태다. 별로 심각한 거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뭐 아까 우리 이제 권혁중 평론가님은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점도표상으로 보면 한 번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6%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또 금년에는 오히려 피봇해가지고 내려갈 거다. 이거는 증권가의 요망사항이다.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그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불어넣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의 부실 사태보다는 물가를 잡는 데 더 총력을 기하고 있다. 그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5월 초에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뭐를 잘못됐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경영진들이 자산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못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 부채 관리를 잘못한 경영진의 문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연방은행이 뭐 했냐. 그 관할 은행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인데 도대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그거 감독 안 하고 뭐 했냐 했더니 사실 작년 5월, 작년 7월, 작년 10월 계속해서 경고를 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미국 은행에 전반적으로 파급될 것 같지. 만약에 그게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사태라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5월 달에 한 번 올리는 건 거의 확실한데 5월 이후에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 5.5 상단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금리에 상당히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도 이제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고 투자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그 미국 금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기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자, 1.5%포인트로 지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SVB 사태가 오히려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안도감을 봐요. 줬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은행 파산에 대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전만 해도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빅스텝 간다. 그러면은 역대 최대로 금리의 격차가 우리나라랑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 그나마 뭐 베이비 스텝 가면서 1.5%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는 이렇게 금리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환율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줄 겁니다. 환율이 물론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물론 고환율이지만 그래도 이제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이제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환율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물가 자극하거든요. 이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금리 격차가 더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금리의 격차가 우리나라의 뭐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은 저는 PF 대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PF 대출. 예, 그래서 PF 대출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은 금리의 격차가 한미의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게 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같이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1.5거든요. 요 1.5였던 게 20년 전에 1.5였어요. 근데 지금 1.5, 그 20년 전에 1.5가 똑같은 1.5가 아니에요. 왜? 20년 전에도 1.5 네, 있었어요. 5개월 갔거든요. 네. 5월서부터 네. 9월까지 갔는데 그때는 우리 기준금리가 5%일 때 1.5였어요. 근데 지금은 3.5일 때 1.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가 20년 전에 1.5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 격차라는 거죠. 그죠? 뭐냐면 20년 전에는 우리 기준 금리가 5%일 때 미국이 1.5 높았는데 6.5%. 6.5였거든. 근데 지금은 3.5인데 5거든요.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1.5인데 똑같은 1.5고 율로 보면은 율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 격차가 어떤 한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뭐 환율이 오르거나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5% 금리 격차가 이제 정부에서는 뭐 20년 전에도 1.5였는데 뭐 그때도 뭐 별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1.5는 사상 최대의 금리 격차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우리도 이제 네, 금융위를 열죠. 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기준금리 네. 향방 얼마나 올린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올린다고 봐요. 얼마나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뭐냐? 만약에 제가 한국은행에 있다고 하면 정답은 사실상 0.5쯤 올리는 게 정답이에요. 0.5. 뭐냐면 한국은행도 기본 목적이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따라서 0.5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0.5를 올리면 아마 한국은행이 그냥 계란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또 이제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이 하나니까 국민의 어떤 고통을 감안해야 되고 아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0.25 올릴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거기 금통위원들 중에 국민들 우려를 너무 해서 동결로 간다.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1.5는 20년 전에 1.5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1.5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금융시장, 환율시장,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있을 4월 중순에 있을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전 정답은 0.25라고. 정답은 0.5지만 네. 국내 사정상 0.25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 네. 자, 평론가님도 그 금리 어느 정도 올릴지 한번 예상을 해주시고요. 저도, 또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뇌관이 되는 네. 한국 경제 뇌관, 특히 네. 부동산 경제의 뇌관이 있는 부동산 PF
이 내용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도 사실 0.25%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동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융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민 경제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마 동결 가능성도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난해 동결 그 금통위에서 동결 나왔을 때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사실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베이비스텝 한 번이라도 더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 그때 동결이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우리나라가 또 선제적으로 밟아 나갔잖아요, 금리의 인상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을 더 줄이는 그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F 대출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하방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저축은행 쪽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쪽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PF 대출 잔액이 한 10조 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잔액 대출 규모보다 이제 연체율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연체율이 2.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부실채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뱅크런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사실 뭐 자산 규모가 정말 낮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포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 빼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연수 인출이 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의 심리가 악화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관이 이제 PF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PF 대출에 대한 잔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체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진 손실, 그러니까 미현실, 미실현 손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봐요. 아까 우리 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문제, 도덕적 해이, 밝혀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저는 분명히 PF 대출 쪽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뿐이겠느냐. 예, 여러 마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미국의 사태처럼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뱅크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가장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뭐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뱅크런이긴 해요. 사실 저축은행이든 뭐 일반 은행이든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좀 다르지만 넣어놨던 예금을 빼는 순간 그 은행 자체가 무너지는 그 우리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그 구자수로 따지면 99%, 금액수로 따지면 96%인가가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100% 예금이 보장이 되는 예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축은행의 경우에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내가 4천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다 그 은행이 무너져도 다 보장을 해주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뺀다.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저축은행의 그 금액의 예금 금액의 95% 이상이 예금 보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축은행에서는 안 일어날 거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은행이다. 은행은 구자수로는 98%가 그 5천만 원 이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요 30%밖에 안 돼요. 은행은 60% 이상이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거든요. 이분들이 예금이 보호가 안 되니까 무너지면 인출을 하겠죠. 근데 은행은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야 탄탄하잖아요. 대형은행이. 저는 그래서 그렇죠. 뱅크런이라는 이야기를 이게 SB 그 실리콘밸리 때 우리가 한번 되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 그 것이나 미시의 경제적인 어떤 금융 위기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첫 번째 우리 이슈에서 미국 연준이 베이비 스텝에 따라서 한미의 금리가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에 집값에 미칠 영향, 과연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까지 하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 베이비 스텝,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 따라갈 금리가
이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금리가 많이 높죠. 지금 현재가 한 2년 전보다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가 금년은 아마 최근 몇 년을 놓고 보면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만한 구매력을 가진 분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집값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내려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0.25를 올리고 또 우리가 0.25를 올린다고 하면 집값 안정에 저는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확실히 내려갈 거다. 여태껏 많이 내려왔지만 문제는 이게 경착륙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한 4, 5년 전 수준보다 더 내려갈 거냐. 부동산 가격이 참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면 집값 추가적으로 안정될 거고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 더 내려갈 거고 2018년, 19년 수준 정도까지는 돌아갈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2018년, 19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건 경착륙이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원희룡 장관도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결론 집값은 조금 더 내려갈 거다. 아직도 더 내려갈 그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자, 기준금리의 인상 효과가 집값 안정의 연착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집을 살려오신 분도 대부분 이제 대출이라는 거를 이제 끼고 사기 때문에 금융비용 증가는 사실 압박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자 자체가 금리가 높은 상단에서는 사실 이제 설득 투자하는 목적으로는 들어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까지는 아마 집값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세로 계속 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근데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완화 정책을 다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우리가 높다 하지만은 막상 은행 가보면 또 좋은 우대 금리를 요즘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처럼 완화 정책에 나오고 있는 것만큼의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본인이 이제 고스란히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